창덕궁 후원 깊은 골짜기, 옥구슬 같은 물줄기가 흐르는 곳, 선비들이 시를 짓고 술잔을 띄우던 조선 최고의 풍류 공간. 오늘 창너머가 여러분을 안내할 곳은 옥류천 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창너머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창덕궁의 숨겨진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옥류천, 옥구슬 같은 계곡. 옥류천, 옥구슬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창덕궁 후원 북쪽, 북악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바위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숲종 13년, 1687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숲종은 후원 깊은 곳에 흐르는 천연 계곡을 발견하고 이곳을 선비들의 풍류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난정고사를 본받아 계곡에 물길을 다듬고 정자를 세우며 옥류천을 조성했습니다. 난정고사란 무엇일까요? 서기 353년 중국 진나라의 명필 왕희지가 난정이라는 곳에서 문인들과 모여 유상곡수연을 열었습니다. 유상곡수연은 굽이치는 물길에 술잔을 띄워보내고 술잔이 자기 앞에 머무는 동안 시를 지어 읽는 풍류놀이입니다. 왕희지는 이날 지어진 시들을 모아 서문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천하제일의 명필로 꼽히는 난정서입니다. 숲종은 이 고사를 조선에서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의 선비 정신과 중국의 문화적 교양을 결합하여 후원의 이상적인 풍류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옥류천은 자연 계곡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인공적으로 계곡을 파거나 바위를 크게 옮기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존중했습니다. 북악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습니다. 지하수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계속 공급되어 항상 일정한 수량을 유지합니다. 계곡의 바위는 대부분 화강암으로 오랜 세월 물에 씻겨 매끄럽게 다듬어졌습니다. 평평한 바위, 둥근 바위, 우뚝 선 바위, 제각각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옥류천 1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입구의 청이정 구역, 중류의 옥류천 계곡 본류, 그리고 상류의 소요암 1원입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부, 청이정, 농경을 상징하는 특별한 정자. 옥류천 입구. 여기에 창덕궁 후원에서 가장 독특한 정자가 있습니다. 청이정, 맑은 물결이라는 뜻의 이 정자는 다른 어떤 궁궐 건물과도 다릅니다. 청이정의 역사는 17세기 중엽 인조대 후원 정비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조선 후기 순조대에 중수화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이정을 처음 보면 놀라게 됩니다. 원형 평면의 정자. 궁궐 건물 중에서 원형 평면은 매우 보기 드문 구조입니다. 지름은 약 6m 내외. 작지만 매우 독특한 건물입니다. 기둥이 원을 이루는 단칸 구조로 내부는 마루를 깔았습니다. 사방이 개방되어 어느 방향에서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붕입니다. 기와지붕이 아닌 초가지붕. 궁궐 건물은 당연히 기와지붕을 사용하는데 청이정만은 예외입니다. 왜 궁궐에 초가지붕이 있을까요? 청이정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농본 사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정자 주변을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청이정 주변에는 실제 논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논에 벼를 심어 정자가 마치 논 한가운데 떠 있는 듯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초가지붕은 바로 이 농경을 상징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지붕이 아닌 소박한 초가지붕. 그것은 농민의 삶을 상징하며 농사가 나라의 근본임을 일깨웠습니다. 조선에서는 농업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겼습니다. 왕은 친경례라는 의식을 통해 직접 밭을 가는 상징적 행위를 했습니다. 왕이 농사짓는 백성의 고됨을 이해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몸소 보이는 의례였습니다. 청이정은 바로 이러한 농본 사상을 후원 공간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왕은 청이정에 앉아 주변의 논을 바라보며 농사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백성들이 흘리는 땀의 의미를, 한 톨의 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청이정의 건축사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첫째, 궁궐에서 보기 드문 원형 평면 건축입니다. 둘째, 궁궐 유일의 초가지붕 정자입니다. 셋째, 왕실 공간에 농경 상징을 도입한 독특한 사례입니다. 넷째, 후원 경관 설계 사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물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상징성과 건축사적 의미는 매우 큰 건물입니다. 청이정은 자연과의 조화도 보여줍니다. 작은 논과 연못,
숲이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경관을 만듭니다. 후원 건물들은 자연지형을 크게 바꾸지 않고 배치되었는데 청희정 역시 같은 철학을 따릅니다. 원형 평면의 정자가 논 위에 떠 있고 초가지붕이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 그것은 조선 왕실이 추구했던 자연과 인간 그리고 농업의 조화를 공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초가지붕의 원형 정자는 여전히 남아 그 의미를 전해줍니다. 농사가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 왕이라도 백성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 교훈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유효합니다. 3부 옥류천 계곡, 자연이 만든 예술. 청희정을 지나 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옥류천 본류가 시작됩니다. 크고 작은 바위들 사이로 맑은 물이 굽이쳐 흐릅니다. 물소리는 청아하고 물빛은 정말로 옥구슬처럼 맑습니다. 계곡 바닥에는 자연 안반이 드러나 있고 그 위로 물이 흐르며 작은 폭포를 만듭니다. 계곡의 폭은 약 2에서 3m 정도로 사람들이 양쪽에 앉아 담소를 나누기에 적절한 크기입니다. 여름철에는 계곡 주변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짙은 그늘을 만듭니다. 한낮에도 서늘하고 계곡물은 차가워 발을 담그면 더위가 싹 가십니다. 조선시대 왕들에게 옥류천은 최고의 피서지였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계곡을 물들입니다. 단풍나무, 참나무가 붉고 노랗게 변하며 그 단풍이 물에 비쳐 2배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겨울에는 수량이 줄지만 완전히 얼지 않고 흐릅니다. 눈 내린 계곡의 모습은 한 폭의 수묵화 같습니다. 4부 소요암과 유상곡수의 무대. 계곡을 계속 따라 올라가면 소요암 구역이 나옵니다. 거닐며 논이는 바위라는 뜻의 소요암. 옥류천 상류의 넓은 안반 지역입니다. 이곳의 바위는 평평하고 넓어서 여러 사람이 앉아 쉬기에 좋습니다. 바위 위로 얕은 물이 흘러 자연스러운 물길을 만듭니다. 이 물길이 바로 유상곡수를 위한 천연 무대입니다. 바위의 굴곡을 따라 구불구불 흐르는 물길. 인공적으로 파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를 활용했습니다. 숙종과 신하들은 이곳에 모였습니다. 물길 양쪽에 앉아 술잔을 띄웁니다. 나뭇잎을 접어 만든 잔이나 작은 목재잔에 술을 담아 물길에 띄웁니다. 잔은 물을 따라 천천히 흘러갑니다. 구불구불한 물길을 따라가다가 바위에 걸려 멈추기도 하고 소용돌이에 빙빙 돌기도 합니다. 술잔이 자기 앞에서 멈추면 정해진 시간 안에 시를 지어야 합니다. 시의 주제는 미리 정해집니다. 계곡의 아름다움, 계절의 정취, 성현의 가르침, 태평성대의 기쁨. 시를 완성하면 큰 소리로 읊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함께 들으며 평가합니다. 시를 짓지 못하거나 시간을 초과하면 벌주를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시 짓는 능력을 기르고 학문적 교양을 쌓으며 군신 간의 친밀감을 높였습니다. 유상곡수연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의 재능을 시험하고 신하들은 자신의 학문을 뽐내며 서로의 우위를 다지는 중요한 정치문화 행사였습니다. 5부 암각글씨, 바위에 새긴 역사. 소요암 주변 계곡의 바위에는 많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옥류천의 가장 큰 특징인 암각글씨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옥류천 세 글자, 숙종이 직접 쓴 글씨입니다. 크기는 가로세로 약 50cm,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숙종의 힘찬 필체가 바위에 그대로 새겨져 3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고 있습니다. 1687년 숙종은 이곳에 옥류천을 조성하며 친필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글씨는 단순한 표지가 아닙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이곳이 왕실의 특별한 공간임을 선포하는 의미였습니다. 조금 더 가면 타경대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영조의 친필입니다. 각근을 씻는 데라는 뜻으로 맑은 물에 각근을 씻어 청렴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초사의 어부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 영조는 이 글귀를 통해 신하들에게 청렴한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영조는 옥류천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재위 기간 내내 수십 차례 방문하며 많은 글씨를 남겼습니다. 정조도 여러 시구를 새겼습니다. 계곡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귀들이 바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유상곡수연에 참여했던 날짜와 참석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모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위에 새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이에 쓴 글은 쉽게 사라지지만 바위에 새긴 글씨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날의 풍류를,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왕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후세에 오래도록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암각 글씨들은 조선시대 서예 예술의 보고입니다. 왕들의 필체를 직접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당시의 풍류 문화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육부, 소요정과 취안정, 계곡 중간쯤에 작은 정자들이 있습니다. 소요정, 거닐며 논인다는 뜻의 이 정자는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의 작은 정자입니다. 육각형 모양으로 계곡 바로 옆 바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소요정은 정말 아담합니다. 서너 명이 앉으면 가득 찰 정도지만 계곡의 물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정자 마루에 앉으면 발 아래로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이 보이고 손을 뻗으면 물에 닿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여름날 이곳에 앉아 발을 물에 담그고 쉬는 상상을 해봅니다. 시원한 물과 그늘, 그리고 물소리, 더위를 잊기에 충분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취안정이 있습니다. 물소리에 취한다는 뜻의 이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사각 정자입니다. 취안정도 계곡 바로 옆에 세워져 있어 물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정자는 단아하고 소박합니다. 화려한 장식 없이 간결한 구조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 조선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곳에 앉으면 정말로 물소리에 취합니다. 바위를 타고 흐르는 맑은 물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며 모든 잡념을 씻어줍니다. 7부, 역대 왕들의 옥류천 사랑. 숙종이 조성한 옥류천은 이후 역대 왕들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영조는 옥류천을 특히 자주 찾았습니다. 재위기간 내내 수십 차례 옥류천에서 유상곡 수연을 열었고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영조에게 옥류천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고 청렴한 정치를 다짐하며 군신 간의 소통을 이루는 중요한 정치 공간이었습니다. 정조도 옥류천을 자주 찾았습니다. 특히 정조는 학문을 중시하는 군주였기에 옥류천에서 신하들과 경전을 토론하고 시를 지으며 학문적 교류를 즐겼습니다. 정조는 계곡 곳곳에 시구를 남겼고 그중 일부는 지금도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순조와 헌종도 옥류천을 방문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국정이 불안정하고 왕권이 약화되어 유상곡 수연의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실의 중요한 행사나 특별한 날에는 여전히 옥류천을 찾아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철종과 고종 시기에는 나라의 혼란으로 옥류천 방문이 더욱 줄었고 조선 말기에는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8부, 옥류천의 자연환경과 생태. 옥류천은 단순한 인공정원이 아니라 자연 계곡을 그대로 활용한 공간입니다. 북악산 자락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화강암 안반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 물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습니다. 지하수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계속 공급되어 항상 일정한 수량을 유지합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수량이 많아져 작은 폭포처럼 세차게 흐르고 겨울에는 수량이 줄지만 완전히 얼지 않고 흐릅니다. 계곡의 바위는 대부분 화강암입니다. 오랜 세월 물에 씻겨 매끄럽게 다듬어진 바위들은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평평한 바위, 둥근 바위, 우뚝 선 바위, 제각각 독특한 모습입니다. 계곡 주변으로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서원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자라고 있어 사계절 다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봄에는 실록이 우거지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그늘을 만들며 가을에는 단풍이 계곡을 물들이고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답습니다. 계곡에는 작은 생물들도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 도롱뇽, 개구리 등이 서식하며 물총새, 할미새 같은 새들도 찾아옵니다. 계곡 주변 숲에는 다람쥐, 청설모 등 작은 포유류도 살고 있어 도심 속 생태보고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연환경 덕분에 옥류천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태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9부, 옥류천의 사계절. 옥류천은 계절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봄,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겨울잠에서 깬 계곡에 생기가 돋아납니다. 나무들이 새순을 틀고 연두색 잎들이 계곡을 덮기 시작합니다. 진달래와 철쭉이 피어 계곡 주변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계곡물은 겨울보다 더 맑고 투명해져 바닥의 돌까지 훤히 보입니다. 봄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물소리와 어우러집니다. 왕들은 봄날 옥류천을 찾아
실록을 즐기며 유상곡 수연을 열었습니다. 여름, 6월부터 8월까지 옥류천이 가장 시원한 계절입니다. 울창한 숲이 짙은 그늘을 만들어 한낮에도 서늘합니다. 계곡물은 차갑고 맑아 발을 담그면 더위가 싹 가십니다. 장마철에는 수량이 많아져 물소리가 더욱 시원하게 들립니다.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이 작은 폭포를 만들며 떨어집니다. 여름날 왕과 신하들은 더위를 피해 옥류천을 찾았습니다. 정자에 앉아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유상곡 수연을 즐겼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피서지였던 셈입니다. 가을, 9월부터 11월까지 옥류천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계곡 전체가 붉고 노란빛으로 물듭니다. 단풍나무, 참나무, 온나무 등이 각기 다른 색으로 물들어 형형색색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단풍이 물에 비치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실제 단풍과 물에 비친 단풍이 대칭을 이루며 두 배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낙엽이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도 운치 있습니다. 빨갛고 노란 낙엽들이 물을 따라 흘러가며 가을의 정취를 더합니다. 왕들은 가을날 옥류천을 찾아 단풍을 감상하며 시를 지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의 섭리를 깨달는 시간이었습니다. 겨울, 12월부터 2월까지 옥류천은 고요해집니다.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계곡의 구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합니다. 바위 위에 눈이 쌓이고 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핍니다. 계곡물은 수량이 줄지만 완전히 얼지 않고 일부만 얼어붙은 채 흐릅니다. 얼음과 물이 공존하는 모습, 그 위로 눈이 내리는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 같습니다. 겨울 옥류천은 방문객이 적어 더욱 고요하고 적막합니다. 그 적막함 속에서 물소리만 또렷하게 들립니다. 10부, 옥류천의 건축적, 조경적 특징. 옥류천은 건축과 조경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첫째, 자연지형의 최대 활용입니다. 인공적으로 계곡을 파거나 바위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계곡과 바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습니다. 정자와 건물들도 자연지형에 순응하여 배치되었습니다. 계곡 옆 평평한 바위 위, 언덕의 경사면, 물길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 등 각 건물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둘째, 시점의 다양성입니다. 옥류천 일원에는 여러 정자와 건물이 계곡을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위치에서 바라보는 계곡의 모습이 모두 다릅니다. 청희정에서 바라보는 입구의 풍경, 소요정에서 바라보는 중류의 물길, 소요암에서 내려다보는 상류의 전경. 다양한 시점을 제공하여 계곡의 아름다움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소리의 활용입니다. 옥류천의 가장 큰 매력은 물소리입니다. 계곡물이 바위를 타고 흐르며 만들어내는 청아한 소리. 정자들은 모두 이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소요정과 취안정은 계곡 바로 옆에 세워져 물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고, 청희정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물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넷째, 암각글씨의 조화입니다. 계곡 곳곳의 바위에 새긴 글씨들은 자연과 문화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자연 그대로의 바위에 인간의 문자를 새김으로써 자연과 인문이 하나 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글씨의 크기와 위치, 서체 모두 바위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섯째, 계절 변화의 극대화입니다. 주변에 심은 나무들의 수종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상록수인 소나무로 사철 푸른 기상을, 단풍나무로 가을의 화려함을, 낙엽수로 계절의 변화를 표현했습니다. 11부, 옥류천의 문화사적 의미. 옥류천은 조선시대 문화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중국 문화의 수용과 재창조입니다. 난정고사를 본받아 조성했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창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공으로 물길을 만들었지만 조선에서는 자연 계곡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자연을 존중하는 조선의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군신 간 소통의 장입니다. 유상곡 수연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왕과 신하가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는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엄격한 군신 관계를 넘어 학문을 사랑하는 동료로서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왕은 신하들의 재능을 파악하고 신하들은 자신의 학문을 뽐내며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시문학의 발전입니다. 옥류천에서 열린 수많은 시회를 통해 많은 시들이 창작되었습니다. 이 시들은 기록으로 남아 조선시대 시문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왕들이 직접 지은 시들은 당대 최고 수준의 문학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넷째, 자연미학의 실현입니다. 옥류천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추구했던 자연과의 조화, 자연미학의 이상을 공간으로 실현한 곳입니다. 인공과 자연, 건축과 경관, 문자와 바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이상적인 풍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12부, 옥류천의 실현과 보존. 옥류천은 조선 말기부터 실현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후반, 국운이 기울면서 옥류천 관리가 소홀해졌습니다. 유상곡 수연도 거의 열리지 않았고 건물들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더욱 심각한 훼손을 겪었습니다. 창덕궁이 순종의 거처로 사용되면서 후원의 일부 지역이 변형되었습니다. 옥류천도 일부 건물이 철거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암각글씨 일부도 훼손되었고 계곡 주변 조경도 원래 모습을 잃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혼란과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재 보존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에는 일부 건물이 관리사무소나 창고로 사용되면서 원형이 더욱 훼손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보존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옥류천의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체계적인 보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고문원 조사, 옛 사진 수집, 현장 실측 등을 통해 원형을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동골도와 같은 옛 그림, 궁궐지 등의 기록, 그리고 일제강점기 사진 등을 종합하여 원래 모습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건물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청희정의 초가지붕을 전통 방식으로 다시 얹고 소요정, 취안정 등의 목재를 보강했습니다. 전통 방식을 따라 같은 수종의 나무로 부재를 교체하여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암각글씨 보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훼손된 글씨를 보존 처리하고 풍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레이저 스캔을 통해 정밀하게 기록하여 디지털 자료로도 보존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주변 조경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옛 기록을 바탕으로 수목을 재배치하고 계곡의 물길도 정비하여 원래의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청희정 주변의 논도 일부 복원하여 농경 상징의 의미를 되살렸습니다. 13부, 옥류천의 현재와 관람. 현재 옥류천은 창덕궁 후원 관람 코스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후원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정해진 코스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후원 관람 코스에서 옥류천은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부용정과 주암루를 지나 애련지와 연경당을 둘러본 후 옥류천에 도착하는 순서입니다. 옥류천에 도착하면 먼저 청희정을 만납니다. 원형 평면의 초가지붕 정자, 다른 궁궐 건물과 확연히 다른 모습에 관람객들은 놀라움을 감춥니다. 해설사는 청희정의 농경 상징 의미와 건축적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소요정과 취안정을 지나며 계곡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설사는 이 과정에서 유상곡 수연에 대해 설명하고 암각글씨의 의미를 해석해줍니다. 특히 숙종이 새긴 옥류천 글씨 앞에서는 잠시 멈춰서서 자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소요암에 도착하면 평평한 바위 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바위에 앉아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300년 전 이곳에서 유상곡 수연을 즐겼던 왕과 신하들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관람 시간은 계절과 코스에 따라 다르지만 옥류천 구간만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여름철에는 특별히 달빛 기행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저녁 시간에 후원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으로 달빛 아래 옥류천을 거닐며 낮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 달빛에 비친 계곡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가을에는 단풍 시즌 특별 관람이 운영됩니다. 옥류천의 단풍이 절정일 때 평소보다 긴 시간 동안 천천히 관람하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14부, 옥류천이 주는 교훈. 옥류천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옥류천은 자연을 정복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활용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발과 건설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류천은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둘째, 여유와 풍류의 가치입니다. 유상복수연은 생산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창의성과 영감이 나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때로는 멈춰서서 자연을 즐기고 풍류를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셋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왕과 신하가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던 옥류천, 신분과 지위를 넘어 학문과 예술로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진정한 소통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넷째, 전통의 계승과 창조입니다. 옥류천은 중국의 난정고사를 계승하면서도 조선의 특색을 더해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전통을 무조건 따르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닌 창조적 계승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농본 사상과 겸손함입니다. 청희정의 초가지붕이 상징하는 것처럼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백성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농사가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 한 톨의 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15부, 옥류천 소요암에 서서 계곡을 내려다봅니다. 바위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 그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300년 전 숙종이 이곳에 서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영조가 신하들과 시를 짓던 그 순간은 어땠을까요? 정조가 계곡물에 술잔을 띄우며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월은 흘러 왕조는 바뀌었지만 옥류천의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소리를 내며 그 영원함 속에서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옥류천은 조선 왕실의 풍류가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자연을 즐기고 학문을 논하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바위에 새겨진 글씨들이 그날의 기억을 전해주고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그때의 풍류를 들려줍니다. 청희정의 초가지붕은 농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소요암의 평평한 바위는 유상곡수의 풍류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옥류천을 찾아 그 물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옛 유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선 선비들의 정신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옥류천의 물은 오늘도 흐릅니다. 300년 전처럼 맑고 투명하게 그 물소리를 들으며 우리도 배웁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여유와 풍류를 즐기는 법을,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그리고 전통을 계승하고 창조하는 지혜를. 오늘 창너머와 함께 옥류천 이론을 깊이 있게 둘러보았습니다. 옥구슬 같은 계곡물이 흐르는 곳, 조선 왕실의 풍류가 살아 숨쉬는 곳, 옥류천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덕궁의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창너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